저는 최근 제 인생에 닥쳐온 힘겨운 일을 극복하고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개인적으로도 제 일에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죠. 사람 인생 알 수 없다고 하더니 평생의 동료이자 친구로 나의 가족으로 행복할 듯한 사람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이번 일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에게 주는 돈의 의미도 말이죠. 저의 이런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부유한 집에서 솔직히 모자랄 것 하나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셨기 때문이죠.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시장에서 가게를 하시면서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고생을 좀 하셨다고는 하는데 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한 저희 집은 형편이 늘 넉넉한 편이었어요. 제가 성장할수록 더욱 사정이 나아졌죠. 어머니 역시 부잣집에서 곱게 자라신 분이에요. 그래서인지 외갓집을 가도 여유 넘치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계셨고 다른 친척분들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치를 하거나 화려하게 사시는 분들은 안 계셨죠. 저희 아버지 역시 첫 장사를 시작할 때 장만한 차를 아직도 끌고 다니실 정도니까요. 부모님들은 저에게 다른 가르침을 주셨어요. 네가 남들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친구들에게 좀 더 베풀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더 도우면서 살아야 해. 너무 딱딱하게 따지지 말고 적당히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낫다. 그게 손해 같아 보여도 결국 그보다 더 배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돌아오긴 뭘 돌아와. 그래봤자 내 친구들은 나에게 뭐 얻어먹을 생각만 하고 호구로 이용할 생각만 한다니까. 오히려 깐깐히 따져야 나를 만만하게 안 본다고. 그렇게 이용하려는 사람은 미리 골라내면 되니 오히려 좋지 않니? 상대가 어떻게 하든 네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만 곁에 두면 되는 거다. 너무 강팍하게 굴면 강팍한 사람들만 주변에 남는 법이야. 약간 손해본다 치고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만 곁에 둬. 어린 제가 듣기에는 좀 어려운 말이었지만 크면서 저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어딘가에 도움을 주시거나 후원을 베푸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살면서 저 역시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건 저희 집안의 일종의 가풍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저는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어요. 오빠가 하나 있긴 하지만 회사 경영에 관심이 없고 아예 외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저는 회사 일을 제가 맡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컸어요. 그리고 저도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고요. 경영학과를 나와 처음에는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지만 아무리 아버지 회사라고 해도 사회생활이 쉬울 리가 있겠어요. 제 아버지 회사는 식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게 각 가맹점 관리, 식자재 유통과 수급 관리의 메뉴 개발, 고객 컴플레인 관리에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가장 힘든 점이 가맹점 점주들을 상대하고 매장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좋은 분들도 많았지만 이상한 분들도 있고 사실 거친 분들도 있잖아요. 아직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가 상대하기에는 무리인 경우도 많았죠. 그때는 모진 말을 듣고 혼자 화장실에서 울고불고 한 적도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그런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발령받은 관리팀의 팀장님이었죠. 미선 씨, 왜 또 눈이 빨개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아, 아니에요. 먼지가 좀 들어갔나 봐요. 여기 관리장부 다 체크하고 왔어요, 팀장님. 이리 와봐요. 이 지역 점장님이 말이 좀 거칠죠? 재고 관리도 잘 못하시고 많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속마음은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닌데. 점심 먹고 나랑 다시 같이 갑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대해요. 미선 씨는 점장님보다 어린 사람이 아니고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에요. 당당하게 나가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너무 화를 내셔서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그냥 불러주는 대로 적고 나왔어요. 괜찮아요. 처음은 다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하는 대로 보고 잘 기억해뒀다가 다음번에 그대로 응대하면 될 거예요. 그 팀장님은 슈퍼맨처럼 제가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일을 척척 해결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일 처리도 깔끔하고 유능해서 일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죠. 그 팀장은 저희 회사에서 가장 촉망받는 엘리트 사원이었어요. 명문대를 나와 다른 대기업에 갈 수도 있었지만 회사와 같이 성장하고 싶다며 저희 회사로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정말 회사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해서 큰 성과를 내는 중이었고 아버지 역시 그 팀장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일을 제대로 배우라고 저를 그 팀으로 보내주신 거였어요. 그 팀장님은 저희 회사를 많이 바꾼 사람이었죠. 사실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챙기는 아버지의 사업 스타일이 장점도 있지만 회사가 점점 커지다 보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팀장님이 싹 바꾼 것이었죠. 같이 매장 점검을 나가면 점장들이 이런 평을 하고는 했어요. 최 팀장, 이것까지 전부 지적을 하면 우린 어쩌라고 그래? 아이, 그거 너무 깐깐한 거 아니야? 규칙은 규칙이잖아요. 전에도 그러시더니 자꾸 페널티 받으시면 서로 힘들어져요. 다 지켜주세요. 아이, 규칙이 중요해. 사람이 중요해.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다 사람이 하는 중인데 섭섭하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깐깐한 사람이었지만 저에게는 달랐어요. 저에게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팀장님에게 의지하다가 자연스럽게 애정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희 둘은 사귀게 되었고 그 뒤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장 반했던 부분은 무엇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 프로 같은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이제껏 제가 만났던 남자친구들과 다른 책임감도 멋있었어요. 저는 제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늘 제가 더 부담하고 베풀며 살아왔고 연애도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은 달랐죠. 오늘 뭐 먹고 싶어? 미선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다 사줄게. 됐어. 그냥 가까운 곳 가서 얼른 밥 먹자. 오늘 저녁도 야근이라며 빨리 매장 돌아야 빨리 퇴근하지. 저녁 먹느라 시간 끌면 집에 늦게 가잖아. 아니야, 내가 좋은 식당 알아놨어. 우리 미선이 맛있는 거 사주려고 내가 알아놨으니까 나만 따라와. 자기랑 있으면 입가 시간이 문제야. 돈이 문제야. 아이, 걱정 마. 그 사람은 저와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상관이 없었고 제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했어요.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사실 그 사람은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평균보다 조금 더 가난한 편이었죠. 직장을 자주 옮겨 벌이가 시원찮은 아버지의 전업주부인 어머니, 아직 학비가 들어가는 동생 때문에 정작 본인은 돈도 없으면서 저에게 다 해주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애틋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하셨죠. 좋은 사람을 얻었다고 말이에요. 그는 자신의 형편을 미안해 했어요. 시댁도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물론 저보다는 돈을 더 좋아하시기는 했지만 말이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던 날 시모는 노골적인 속내를 보였어요. 우리 아들이 사실 집안이 이렇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인물 좋지, 학벌 좋지, 오히려 마음만 먹으면 더 좋은 집안에서도 탐내는 사람이 많았어. 그래도 그쪽이 좋다고 한다고 해서 결혼 허락을 하는 거지. 아유, 우리가 뭐 재산이나 돈 신경 쓰고 그런 거 아닌 거 알죠? 오히려 과분한 사람 만났다 생각해야 해요. 그럼요. 정말 훌륭한 인재라서 저희 아버님도 아주 좋아하세요. 아유, 그럼 그쪽도 그 회사 물려받을 아들이 외국 가서 산다며? 그러면 뭐 아들 하나 얻은 거지. 어디 가서 이렇게 잘난 아들을 얻겠어. 안 그래요? 아무튼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거예요? 아버지가 집 하나는 해주신다지?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해봐서요. 아이고, 이런 아들 얻는데 당연히 집 한 채는 해주셔야지.
앞으로 우리 아들이 회사 다 물려받고 사업을 더 키울 건데 회사 근처로 넉넉한 평수로. 엄마, 그만하세요. 지금 아들 가지고 장사해요. 거래해. 그런 이야기 할 거면 나 다시는 집에 안 올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남친은 몹시 화를 내며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정말 미안해. 면전에 대고 저런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어. 앞으로 우리 식구들 연락 받지 마. 이상한 이야기하면 나한테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알았지? 에이, 왜 그런 걸 신경을 써? 괜찮아. 나는 자기만 보는 거지 다른 건 신경 안 써. 안 그래도 아버지가 회사 가까운 곳으로 집 알아보라고도 하셨어. 이제 가족이니까 해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해주시겠다고도 하셨고. 우리 힘들어도 우리 힘으로 시작하는 건 어때? 우리 전세 대출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 돈이면 넓지는 않지만 작은 전세 아파트는 얻을 수 있고, 자기도 모아놓은 돈 있다며 그걸로 그냥 우리끼리 혼수하고 반지만 사서 그렇게 시작하자. 나 당신에게도 아버님에게도 당당하고 싶어. 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결혼은 우리 힘으로만 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나 믿지? 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얼마나 든든해 보이던지 저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집안과 제가 엮이는 걸 확실하게 막아주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의 결정을 지지해 주셨고요. 그렇게 저희는 소박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행복할 일만 남았다는 그 사람의 말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행복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몇 년간은 바쁘고 정신없었지만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저희는 다른 평범한 신혼부부였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를 쪼개서 적금을 넣고 가끔은 주말에 둘이 치킨을 시켜서 맥주도 한잔하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물론 남편은 더더욱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바쁘기는 해서 그럴 여유가 많지는 않았지만요. 회사는 더더욱 승승장구를 했어요. 저희가 결혼할 당시에는 4개의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의 제안으로 새로운 브랜드 2개를 더 런칭했는데 그게 다 대박이 났죠. 남편은 이제 대중적인 브랜드 말고 고급화, 차별화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며 의욕적으로 사업 확장을 주장했고 반신반의하던 아버지가 믿고 맡겼던 것이 성공한 것이죠. 첫 브랜드가 뜻밖의 큰 성공을 이루자 남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브랜드를 성공시켰고 그는 언론의 외식업계의 성공 신화를 새로 쓴다고 소개가 될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정말 크게 기뻐하셨죠. 최 팀장, 정말 고생했어. 역시 젊은 피가 회사에 들어오니까 내가 못 보는 부분까지 봐서 확실히 달라. 자네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나. 정말 고맙고 수고했네. 자, 이거 받아. 이거 아니 이렇게 큰 금액을 왜 주세요? 저번에 보너스도 많이 받았어요. 대표님, 넣어두세요. 이건 최서방 내가 대표가 아니라 장인으로서 주는 거야. 자네가 정말 우리 회사를 자기 회사처럼 생각하고 내 딸에게도 잘하니까 내가 기분 좋아서 주는 거야. 내가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좀 많이 벌게 되어서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 내가 전부 다 고맙네. 아버지는 성과 발표 날 남편을 불러서 거의 100억대의 금액을 현금으로 주었더군요. 그걸 받아온 남편은 대출을 갚자는 나의 말에 조심스럽게 차를 사고 싶다고 했어요. 평소 자기에게 돈을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이라 저는 놀랐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았기에 그 정도 보상은 괜찮을 것이라 싶었어요. 남편은 당장 최고급 세단을 뽑아서 왔더군요. 저는 그렇게 성공을 만끽하고 싶었냐고 웃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차를 뽑자마자 저를 태우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차 키를 내밀었죠. 이제 이거 아버님 차예요. 아버님 아직까지 시장에서 장사하실 때 타시던 차 아직도 타시잖아요. 저희가 오늘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다 아버님 근검 절약인데 이제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 정도는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니까 제발요. 아이고, 이런 걸 다 하려고. 아니야.
내가 이런 차가 뭐가 필요해? 좋은 차는 자네가 타야지. 아, 이거 안 받아주시면 저 진짜 섭섭해요. 네? 저는 앞으로 돈 벌어서 또 좋은 차 살게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그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차를 타보시고 눈시울까지 붉히셨죠. 저 역시 고맙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 챙긴 속 깊은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마웠죠. 아버지는 그 이후 매일 그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사위가 사준 차라며 니들은 그런 사위 없지? 하고 자랑을 하고 다니셨어요. 정말 흐뭇했죠. 남편은 결혼한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시댁에서 과한 용돈을 요구하거나 시자 노릇을 하려고 할 때마다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엄마, 명절에 왜 오라가라 해? 제사도 없잖아. 우리 점심 때 밥만 먹고 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니, 아예 밖에서 만나서 식사만 해. 집에서 상 차려라, 설거지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말고. 이 사람 회사 다니느라 힘들어. 명절에는 좀 쉬어야 해. 아이고,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 내가 네 마누라 잡아먹니 뜯어먹니? 아유, 진짜. 내 아들이 아니고 사돈어른 사위지. 아들 키워야 소용없다더니. 어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민망하기도 했지만 흐뭇했죠. 성실하고 늘 나를 위해주는 자상한 남편과 안정적인 회사까지 부족할 것이 없었어요. 아니,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평범한 하루하루일 뿐이라 특별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덮친 것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어려웠지만 외식 사업, 식당 체인을 운영하는 저희 회사는 그야말로 생사의 기로가 갈릴 정도의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버티면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더욱 나빠졌어요. 식당 문을 열지 못하게 되자 가맹점 사장님들이 죽어나갔죠. 하지만 회사 사정은 더 심각했어요. 원래 저희 회사는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재료를 저렴하게 주기 위해 농장이나 어시장 등 식자재 공급자들과 직거래를 맺어서 매달 정기적으로 재료를 받아왔어요. 하지만 공급할 곳이 없으니 식자재를 안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는 그러시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에 가맹점도 보호해야 한다며 각종 지원과 혜택까지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중간에서 우리가 죽어나갈 판이었던 거죠. 남편은 아버지의 이런 결정을 못마땅해 했어요.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며 불만을 표시하더니 하루는 회의 중 큰 소리가 나오고 말았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아, 이러다가 다 같이 죽어요. 매달 나가는 재료비에 창고 물류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가맹점비는 언제까지 안 받으실 거예요? 나도 상황은 아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 그렇다고 다른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 아, 왜 방법이 없어요? 이런 고통을 왜 회사만 떠안습니까? 식재료 받는 거래를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쌓인 재고를 가맹점에 내려보내고 어떻게든 소진하라고 해야죠. 그리고 가맹점비도 다음 달부터는 일부분이라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되나? 전부 우리하고만 거래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끊으면 그 사람들 다 망하라는 건데 아유 어떻게 그래. 그리고 아예 가게 문을 못 여는데 재료를 내려보내면 어쩌라는 거야. 전부 우리 회사 믿고 거래온 사람들인데 의리를 지켜줘야 하지 않겠나? 의리요? 사업하는데 의리가 무슨 소용이에요. 아 이제 세상도 변했는데 언제까지 의리 찾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 옛날 마인드로 어떻게 이 큰 사업을 하시려고 하세요. 게다가 지금은 긴급 상황이잖아요. 긴급 상황.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셔야죠. 이러다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아 저는 못 죽습니다. 사실 남편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회사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었으니 어쩌면 그렇게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도 일리는 있었죠. 남편의 말대로 하면 우리는 살아날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죽든 말든 모르는 척하는 일이었고 그건 회사 대표로도 한 인간으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거기에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어요. 그건 설득이 아니라 훈계,
아니 비난과 무시까지 더한 비아냥에 가까워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아버지마저 화를 내실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끌고 나왔어요. 아니 대체 말을 왜 그렇게 해? 당신이 직접 회사 경영을 해본 적이 있어? 그럼 나 살자고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모른 척하는 게 경영이냐고. 아 이게 어디서 은혜도 모르고 대들어? 은혜? 훅 끼고 있어. 내가 뭐 공짜로 일하냐? 내가 니들 노예인 줄 알아? 아, 그러는 너는 알아? 너야말로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 아, 너 돈 있으면 다냐? 능력도 없이 부모 잘 만나서 사는 주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긴 했지만 남편에게 저런 이야기까지 나올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남편 입에서 돈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정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맹세코 저도 그리고 아버지 역시 그 사람을 무시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이 사람이 사실은 아닌 척 했지만 그 누구보다 돈에 신경을 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이후 저희를 불러 오히려 다독여 주셨어요. 생각해 봤는데,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내 신념을 꺾기도 힘드네. 나이가 들면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거 하나가 생기는 법이거든. 자네 앞길 막기는 싫으니 원하면 자네가 런칭한 브랜드를 줄 테니 따로 독립을 해도 막지 않겠네. 아빠, 그나마 거기만 겨우겨우 돌아가는데 지금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독립은 무슨 독립이에요?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사업관이 다른 거니까 너도 너무 최서방 잡지 말아라. 그리고 그건 최서방이 시작부터 다 한 거잖아. 내가 같이 한 게 아니니 이게 맞아. 어차피 때가 되면 독립을 시켜주려고 했단다. 지금 이러고 있다가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지. 그나마 좋은 결정하셨네요. 그럼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휙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독립할 준비를 착착 하더니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무실까지 따로 구해 나가버리더군요. 브랜드 인수 비용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서 구해왔더군요. 아무리 아버지가 헐값에 준다고 했지만 개인이 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는데도 말이죠. 우리야 죽든지 말든지 기다렸다는 듯 신이 나서 해벌죽한 얼굴로 독립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정 떨어진다는 말이 뭔지 알 정도였어요. 거기에 그동안은 자제를 하던 시댁도 가관이었어요. 하루는 시모가 전화를 해서 헛소리를 하더군요. 이제 우리 아들이 대표님이 된 건데 너도 그 회사 나와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대표님 사모가 왜 남의 회사에서 같이 망해가고 있어? 너 혹시 너네 아버지 망하면 우리 아들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넌 사업하는 집 딸이 왜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 아들 회사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지켜볼 거야. 알았어? 그러면서 기세등등 대표님 회사 경영 잘하게 식사를 잘 챙기라는 둥, 양복을 잘 챙기라는 둥 들으나마나한 소리를 해대는데 기가 찼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달라지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낯을 바꾸지? 진짜 사람 속 모른다고 하더니 저는 사기라도 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업 분리가 정리되고 그 인간은 다른 회사로 독립을 해서 떡하니 대표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러더군요. 이제 회사도 분리가 되었으니 우리 계산 정확하게 하자. 각자 번 돈은 분리했으면 좋겠어. 각자 똑같이 생활비를 내서 생활하고 우리 버는 건 따로 관리하자고. 왜? 이제 우리가 망할 것 같으니까 돈 한 푼 섞이기 싫어? 그래 알았어. 생활비 정확하게 내. 우리 정확하게 계산하자. 내가 적금도 전부 딱 반 갈라서 줄게. 진짜 우습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남편이 벌면 얼마나 벌었겠어요. 본인은 자기 월급으로 엄청 생활을 잘 한 줄 알았겠지만 그 월급으로는 전세 대출금 갚기도 모자랐어요. 저희 월급으로 대출을 갚고 겨우 빠듯하게 생활비를 대고 제가 틈틈이 친정엄마와 아버지에게 받은 용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걸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 역시 그런 걸로 생색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도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중간에 여행도 다니고 소고기도 사 먹고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런 주제에 잘난 척하는 것이 정말 경멸스러워. 저는 10원 한 푼 섞지 않겠다 결심하고 그동안의 금액까지 싹 계산해 적금까지 싹 갈라서 떼줘버렸어요. 속이 시원했어요. 그리고 일종의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집안과 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던 것이죠. 그 이후로 남편과의 사이는 멀어졌어요.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밤 늦게 들어와 새벽같이 나가버렸고 저는 저대로 매일매일 부도 직전에 가는 회사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말 한마디 섞이는커녕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하루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해 주차를 하는데 저 멀리 아버지가 걸어오시더군요. 어디 다녀오시는가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요 며칠 주차장에서도 아버지 차를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다음 날 일찍 친정으로 가 주차장을 뒤졌지만 역시 차는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 아버지는 걸어서 회사로 출근을 하시더군요. 아빠, 왜 그쪽에서 걸어오세요? 차 어디 있어요? 지금 지하철로 출근하신 거 맞죠? 저 집에 가서 다 확인하고 왔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차 파셨어요? 말도 안 하시고요? 아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팔어? 사실 최서방이 차가 필요하다고 가져간다고 하더라고. 명의도 최서방이었으니 내가 줘야지 어쩌겠니. 그때 회사는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었어요. 아버지는 사시는 집까지 담보로 잡혀 대출을 받으신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 고작 하나 남은 차를 매정하게 가져가다니 저는 당장 그 인간에게 전화를 했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어디서 개가 짖나 싶은 소리를 하더군요. 고작 그런 걸로 입 아픈데 전화를 해. 그래, 내가 달라고 해서 우리 엄마 줬다. 우리 엄마도 차 필요해. 너네 아버지만 부모야? 그럼 사드리던지 해야지. 왜 줬다 빼서. 그것도 이런 상황에.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그렇게 안타까우면 네가 사드려. 그럼 되잖아. 우리 각자 벌어서 각자 살자고 합의했잖아. 근데 뭔 상관이야? 남의 물건에 신경 꺼. 그거 명의면 전부 내 거야. 원래 내 거였잖아. 그러니까 불만 갖지 마라. 기가 차서 사정을 뻔히 알고도 준다고 그 차를 넙죽받은 시모도 어이가 없더군요. 이가 갈렸어요. 그래 오냐 네 원대로 해주마. 네 거 내 거 딱 구분해서 서로 신경 쓰지 말기로 했지. 저는 뚝 끊긴 전화기를 붙잡고 혼잣말을 하다 그 길로 회사에 연차를 내고 부동산으로 향했죠. 그리고 금매로 시댁집을 내놓았어요. 돈이 급하니 얼른 팔아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에게 이랬어요. 혹시 집을 안 보여준다고 하거나 협조를 안 하면 경찰 불러서 가세요. 사실 저 사람들 사정 급하다고 해서 계약서도 없이 그냥 잠시 살라고 제가 배려한 거라 막 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이제 돈이 급하거든요. 너무너무 골치 아프니까 무단점거로 신고하겠다고 하고 그냥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유 뻔뻔한 인간들. 걱정 마세요. 지금 시세보다 가격이 좋은 데다 인기 많은 집이니 금방 제가 팔아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남편 새끼는 몰랐을 거예요. 지네 식구가 제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결혼 전 분양을 받아놓았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분양을 받고 제 돈으로 대출금까지 전부 갚아놓았던 온전한 제 소유의 집이었죠. 사실 결혼하고 살 생각이었지만 회사와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일단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당분간 오픈하지 말라고 말렸죠. 이왕 소박하게 시작하기로 한 거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시모가 뜻밖의 전화를 걸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울먹이고 계셨죠. 아이고 야 얘를 어쩌면 좋으니 너네 시아버지가 사고를 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어디 사업에 투자를 했다는데 거기가 다단계 사기꾼이었나 봐. 당장 다음 달에 이 집에서 나가라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니? 내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전화를 했다. 정말 미안하다 아까. 어머, 어떡해요. 당장 다음 달이요? 어디 가 있으실 곳도 없으세요? 제가 일단은 신랑이랑 의논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안 된다. 아들에게는 비밀로 좀 해줘. 안 그래도 예전에 정민이가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투자하면 다시는 얼굴도 안 본다고 엄청 화를 내셨어. 근데 니네 시아버지가 몰래 한 거야. 이러다가 진짜 난리 난다. 내가 오죽하면 너에게 이런 말을 다 하겠니? 이러면서 시어머니가 울며불며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어쩌겠어요. 당장 새 식구가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이었으니까요. 저는 급한 대로 마침 비어있던 그 집에 들어가시도록 했죠. 그리고 비밀로 해달라는 시모의 말대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남편이 알게 되면 난리가 날 것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일종의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려 배려를 한 것이지만 이제 그럴 이유가 없어졌죠. 멍청한 시모는 그냥 내가 전세를 하나 얻은 줄 알았나 보더군요. 그렇게 집을 내놓은 지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전화기는 불이 나고 문자가 끊임없이 오더군요. 짜증이 나서 전화를 받으니 시모가 악을 써댔어요. 저는 담담히 대꾸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여기서 산 게 몇 년인데 뭐? 나가? 네가 나가라면 나가야 해? 지금 우리를 내쫓겠다 이거야? 야, 여기 돈 얼마니? 얼마야? 우리가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집 사시게요? 그 집 제 거거든요. 모르셨어요? 어머님 아들이 네 거 내 거 알아서 하자고 서로 상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준 차는 당연히 타면서 며느리가 준 집도 당연한 줄 아셨어요? 어쩜? 집 팔렸어요. 그 사람이 급해서 2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니까 서둘러서 나가주세요. 뭐 차? 너 지금 네 아빠 차 뺏어서 놔줬다고 이러는 거야? 그깟 차 좀 받았다고 이러냐고? 그깟이요? 어머니, 진짜 지금 저희 사정 모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냐고요? 불과 며칠 전에 전화해서 회사 망한다고 어머님 아들 패 끼치지 말라고 하신 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다 아시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깟 차요? 아니요. 그깟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이사 준비나 하세요.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웬일로 남편도 일찍 퇴근해 왔더군요. 아주 녹이 등등한 얼굴로 말이죠. 진짜 질린다. 그 집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말 한마디를 안 했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거기 살게 하고 왜 나중에 이렇게 유세 떨려고 그랬냐? 와, 진짜 돈 있다고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인간이야? 진짜 누가 할 소리를. 야, 다단계 사업에 속아서 집 날린 건 내가 아니고 니네 아버지야. 이제껏 공짜로 살게 해줬으면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거지니? 은혜를 모르는 건 가족 내력이야? 그리고 네가 네 입으로 남의 거 신경 쓰지 말라며. 그 집 내 거야. 그래서 나도 내 거라 알아서 했어. 너도 불만 없지? 저는 그참에 준비해갔던 이혼 서류를 던졌죠. 더 이상 이런 인간과는 살고 싶은 마음도 그 어떠한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인간의 도리도 은혜도 모르는 너랑은 더 못 살아. 얼른 정리해. 그래. 오히려 잘 됐다. 내가 잘 되면 니들이 거지처럼 들러붙으면 어쩌지 고민했었는데 이참에 빨리 갈라서자. 간만에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네. 고맙다. 아주 고마워. 그 인간은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더군요. 저는 살고 있던 집과 예금을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고 그 인간을 집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그동안 제가 생활비며 뭐며 더 기여한 목록까지 들이밀었죠. 하지만 그는 제 상상 이상이었어요. 야, 그리고 혹시라서 하는 말인데 나중에 너랑 니네 식구들 망했다고 우리 회사 찾아오거나 질척거리고 하지 마. 이 회사 내 힘으로 처음부터 다 내가 한 거니까 나중에 지분이 어쩌고 이러면서 찾아오면 절대 가만 안 둘 거라고. 권리 포기각서 다 사인해. 그러면 내가 아무 소리도 없이 이까지 집이며 다 줄게. 먹고 떨어지라고.
다시는 엮이지 말자고 우리. 기가 차서 진짜 저 역시 흔쾌히 사인을 했어요. 그깟 회사 엉망음을 준 데도 싫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성공을 해서 잘 살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큰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먼저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그와의 관계를 정리해버렸어요. 오래 걸리지도 않더군요. 그 인간은 시자들과 아주 고급 아파트 월세를 얻어서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남들 눈을 의식했는지 새로 연 회사도 고급 빌딩의 사무실을 얻더니 그렇게 포문 잡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관심을 끊고 이제 제 인생과 회사에만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전 남편은 가지고 나가 독립한 브랜드는 리뉴얼을 거쳐서 새로 개업을 했어요. 그 전에 계약을 하고 있던 가맹점들과는 일방적으로 싹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가게에서 내쫓았죠. 당연히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이더군요. 사장님들은 모여서 법적 분쟁을 하기도 하고 저희에게 찾아와 처지를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졸지에 전 재산을 잃을 지경에 내몰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책임이 아닌데도 저를 불러 이러셨죠. 우리도 지금 사정이 많이 안 좋은 건 아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니? 다들 우리 가맹점 하다가 새 브랜드 만든다고 해서 업종 변경한 사람들도 많은데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걸 모른 척하기가 힘들구나. 같이 살 방법이 없을까? 저는 당시 월급이 제때 나가지 않는데도 끝까지 회사에 남아서 회사를 살리겠다는 직원들과 밀키트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차피 밖에 나가 모임을 할 수 없으니 사람들이 집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할 것이라 생각했고 요리가 서투르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손질된 재료와 설명서, 모든 양념과 조미료까지 세트로 만든 상품을 판매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힘든 가맹점 사장님들까지 전부 합류를 시켜서 밀키트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죠. 그리고 사장님들의 요리에 대한 노하우를 받아 개발에 들어갔어요. 사장님들 역시 자신만의 비법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더군요. 고맙게도 평소 같았으면 공개하지 않았을 비법들 역시 사장님들은 턱턱 내놓으셨어요. 이런 시기에는 서로 도와야 한다면서 말이죠. 기술도 있겠다. 창고에는 처치곤란인 식재료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겠다. 일이 풀리려고 하니 모든 일이 착착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전문 식당에서 맛보던 요리를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광고를 내세운 새로운 밀키트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아니, 대박 정도가 아니라 초대박, 초히트, 메가히트를 쳤죠. 나중에는 물량이 딸려서 저는 물론 사장님들까지 생산 공장에 매달려서 밤새 재료를 손질하고 포장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몸은 고달팠지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끝없이 밀려오는 주문을 보며 전 직원이 껴안고 눈물을 흘렸죠. 당장 다음 달 대금을 걱정하며 집이 경매에 넘어가나 회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나 걱정을 하다 보니 밤새 서서 일을 하는데도 힘든 줄을 몰랐을 정도니까요. 거기에 영원히 계속되는 혼란과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극성을 부리던 코로나도 진정이 되는 날이 오긴 오더군요. 그렇게 상황이 정리되자 그동안 억눌렸던 사람들이 전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이죠. 이번에는 겨우겨우 버티던 식당들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매장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가면서 밀키트까지 같이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매출은 이전보다 2배, 아니 그 이상 늘어났어요. 정말 힘든 일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더니 밀려드는 주문으로 회사는 정신없이 바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 일로 그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중요점을 깨닫게 되었어요. 역시 아버지의 생각이 옳았던 거예요. 우리의 자산은 바로 사람이었고 의리였던 거였죠. 가맹점 사장님들과 재료를 공급하는 분들 모두 본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적자를 전부 떠안으면서 같이 버티자고 했던 우리 회사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는 한 팀이고 똘똘 뭉쳐같이 간다는 분위기가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 식당 퀄리티와 서비스가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원상복구를 넘어 날개를 달고 훨훨 날고 있을 때 전 남편의 회사는 그야말로 폭망을 했어요. 기껏 사간 브랜드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 문을 열었지만 고급화라는 허울 외에는 바뀐 것이 없었죠. 거기에 가맹점 계약 조건이 극악이었어요. 한 사장님은 우리를 찾아와 이러더군요. 아유, 아무리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고 해도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야지. 가맹점 늘려서 돈 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거기는 텄어요. 인테리어며 그릇 하나도 전부 지정된 것만 써야 하는데 시세보다 싼 게 아니라 2배 비싸요. 소금 하나도 무조건 본사 거를 써야 하는데 비싸기만 더럽게 비싸고 아이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불시에 점검은 얼마나 나와서 사람을 볶는지 몰라요. 이러다가 암 걸리겠다고 장사가 아무리 잘 돼도 그만두겠다는 사장님도 있다니까요. 거기에 무조건 고급만 하라고 하는데 아이 그러면 뭐 하나요? 들어오는 재료가 전부 별론데 고급 재료 취급하시는 분들이 학을 떼고 물건을 안 줘요. 아니, 왜요? 거기가 최고급 식당이라고 진짜 비싼 물건만 찾는다면서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힘들 때 모른 척한 사람에게 물건 주고 싶겠어요? 대한민국의 가게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 그리고 그 말도 자주 바꾸고 다들 웬만하면 피해요. 그랬죠. 그분들 역시 의리를 지키지 않고 언제든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사람과 거래를 트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전부 사람이 하는 일이니 의리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아버지의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 마인드도 큰 사업을 하기에 맞지 않은 생각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의 가게들은 새로 문을 연 지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우수수 망하기 시작했어요. 최고급이라면서 질은 별로고 서비스도 좋지 않은 그 가게를 사람들은 찾지 않았어요. 게다가 고물가 시대의 고급화 전략이야말로 맞지 않은 영업 전략이었죠. 게다가 경영에 그렇게 자신하던 전 남편은 사업한다고 설치면서 돈은 엄청 끌어다 썼던 모양이었어요. 영업 손실도 커지는데 부채가 어마어마해서 곧 부도가 날 것 같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더니 결국 얼마 가지 못해 실제로 부도가 나버렸던 거예요. 가맹점 사장님들과 빚쟁이들이 그 인간네 집까지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더군요. 야심차게 시작했던 외식 사업의 젊은 피가 비참하게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언론에도 날 정도였어요. 저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그랬구나 정도. 일단 내일이 바쁘고 할 일이 많아 별로 신경을 쓸 여유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인간이 회사로 찾아온 겁니다. 정말 염치도 양심도 없는 인간이라는 건 알았지만 체면이며 마지막 양심도 없는 걸까요? 뺀지르르하게 하고 나타나서는 당당하게 장인어른을 만나러 왔다고 하더군요. 아이 꺼져. 누가 네 장인어른이야? 회사 망했다더니 생각하는 머리도 망했니? 아이, 내가 말 실수를 했어. 그래, 대표님을 만나러 왔어. 출근하셨지? 우리 대표님 너랑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 아니 나가서 잘한다며 다시는 엮이지 말자고 우리 보고 낡은 영업 방식으로 망할 거냐고 고래고래 고함 지를 때는 언제고 왜 이래?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아이씨, 잠깐이면 돼. 말만 전해줘. 솔직히 당신도 여기 대표도 아니잖아. 왜 만나지도 못하게 해? 무슨 권리로? 진짜 열불이 터져서 저 뻔뻔한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야 하나 하고 있는데 마침 아버지가 오시더군요. 아버지를 보자마자 그 인간은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늘 자기를 응원해주고 자기 편을 들어주던 사람을 보니 살았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빤히 보여서 진짜 역겹기만 했어요. 그 인간의 헛소리를 아버지는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요지는 자기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제는 실망시키지 않고 더 잘해서 큰 성과를 보이겠다. 이번에 자기 목숨을 구해주시면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다. 이딴 소리였죠. 저는 아버지가 또 힘든 사람 외면하는 거 아니다. 죽을 판에 있는 사람은 구하고 보자 이러시면 뭐라 받아쳐야 하나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어요. 결국 아버지가 입을 떼셨죠. 그런데 우리는 경영 방식이 안 맞지 않나?
나처럼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에게 찾아와 어쩌려고 이러나. 그만 돌아가게. 잘할 수 있다며 잘하겠지. 원래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그런 거니까 잘 해결해 보시게. 네? 네? 그건 오해세요. 제가 그때 실언을 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시면. 기회는 이미 드렸잖아. 자네가 가지고 나간 브랜드, 그 사실 거의 공짜로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 잊었나? 거기에 권리 포기 각서까지 알뜰하게 우리에게 받아 챙긴 거 기억 안 나? 그거라도 없었으면 우리가 지분이라도 주장해서 어떻게 해보겠지만 애초에 모든 연결고리를 끄는 건 자네 아니야. 나는 물론 내 딸에게 그렇게 모질게 했을 때는 다 각오를 한 거 아니었나? 아버지는 이런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셨죠. 사정은 딱 하게 되었지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감정이 한번 상하면 그 어떤 일도 안 된다는 걸 자네도 알았으면 좋겠네. 나도 사람이야. 내 자식 힘들게 한 자네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자네 욕심으로 벌인 일이니 돌아가게. 다시는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네.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역시 아버지는 부드럽기는 하셨지만 만만한 사람은 아니셨죠. 저는 곧바로 사람을 시켜 그 인간을 회사에서 끌어냈어요. 그 인간은 발악을 하더군요. 대표님, 아버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이 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한 게 자그마치 12년이에요, 12년. 제 청춘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웃기시네. 누가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 쫓아낸 줄 알겠어. 받을 거 다 받고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나간 사람이 누군데. 여기서 추접스럽게 이러지 말고 당장 꺼져. 진짜 매정하다. 너 인간 맞아? 7년이나 같이 삶아떼고 산 남편이 이제 거지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이렇게 모른 척 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 저 말을 듣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화가 치솟더군요.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그 인간에게 다가가 대차게 짝 하고 뺨을 올려붙였어요.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너야말로 12년이나 일을 한 회사랑 7년이나 같이 산 나를 벼랑으로 내모른 인간이야. 내가 이 입장이었다면 너 더 난리도 아니었을걸? 네가 그랬잖아. 나중에 망했다고 울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그 말 너나 지켜. 저는 경비를 불러서 그 길로 그 인간을 내쫓아 버렸어요. 회사 직원들도 전부 합세해서 그 인간을 회사 밖으로 내쫓아 버렸죠. 그렇게 영원히 그 인간은 우리와 결별했어요. 저희 회사는 그 이후로 계속 발전해서 승승장구를 거듭했어요. 코로나 때 다른 사업을 모색하고 다각화한 것이 신의 한 수로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부채를 싹 정리를 한 것은 물론이고 규모가 커져서 회사도 더 큰 곳으로 옮겨야만 했어요. 직원이 늘어나 원래 있던 건물과 사무실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아버지, 이거 결제할 서류예요. 지금 가맹점 되기가 너무 길어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경기도 쪽에 계약 좀 하는 게 어떠세요? 거기 사장님 벌써 기다린 지 1년이 넘었어요. 2년 다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역을 좀 넓혀봐요. 재료 대주시는 분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하지만 너무 많이는 말고 지역별로 하나씩만 일단 오픈을 하고 매출을 좀 지켜본 다음에 알지? 아유, 알아요, 알아. 무슨 돌다리도 두들기는 정도가 아니라 맨 땅도 두들기면서 가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남들은 상장을 언제 할 거냐 말 거냐 이러고 있는데 너무 신중한 것도 단점이에요. 아시죠? 뭐 네가 알아서 잘하잖니. 답답하면 이참에 아예 다 맡아서 딸 네가 할래?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모른 척하는 중이죠. 말은 그렇게 하셔도 아직 아버지가 정정하시니 당분간 저는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저는 밀키트와 반조리 식품을 취급하는 브랜드를 통으로 맡고 있어요. 요즘은 회사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다른 데 신경을 쓸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일은 나날이 번창을 하는 중이에요. 요즘은 유명 요리사들과 콜라보도 하고
더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개발하느라 밤을 새는 일도 많아요. 워낙 일이 잘 되다 보니 잘 나가는 기업인으로 방송을 타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선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당분간은 일에 집중을 하려고 해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 말이죠. 전 남편은 결국 구속이 되었어요. 모든 재산이 다 압류가 되었지만 남은 재산이랄 것도 없었어요. 겉은 번듯해 보였지만 사실은 전부 빚으로 쌓아올린 허상에 불과했던 것이죠. 꽤 큰 규모의 부도가 난 것이라 언론에서는 한동안 떠들썩했어요. 회사 안에서도 한때 잘 나가던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였죠. 아니, 근데 자본금 없이 빚으로만 이렇게 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 박차고 나가서는 제일 비싼 건물에 엄청 큰 사무실을 내서 저는 그나마 우리 회사 있는 돈 다 긁어서 나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빚 좋은 개설구였다니. 그러니까요. 그 당시 저 사람이 가지고 나간 브랜드 2개가 그나마 좀 장사가 되는 거였는데 그걸 헐값에 떼줘서 내가 대표님 얼마나 원망을 했는데. 처음에 자기 가족만 챙기고 우리는 망해도 모른 척하려고 그러나 오해까지 했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 다 같이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할 때 나아가서 빚으로 폼 잡을 생각만 하다니. 참 한심하다 한심해. 그 인간의 가족들은 당연히 길바닥에 전부 내쫓겨서 친척 집에 얹혀 살거나 반지하 월세를 전전하며 근근히 일을 하고 빚을 갚으며 산다고 하더군요. 아마 몇 년 있다 전 남편도 감옥에서 나오면 전과자 딱지를 달고 평생 일을 해서 빚을 갚아야 하겠죠. 그걸 다 갚을 수나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얼마 전에는 저랑 친하게 지냈던 가맹점 사장님이 이러더군요. 제가 사실은 그 최 팀장 어머니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일을 해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제가 몰래 그 엄마랑 그 집 딸이랑 둘이 저희 가게에서 2달 일을 했었잖아요. 네? 아유, 참 사장님도 마음이 약하셔. 예전에 가게 망하기 직전까지 되셔가지고 최 팀장이라면 일을 가셨잖아요. 아유, 그렇긴 한데 오며 가며 내가 그 최 팀장 엄마랑 안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하다가 와서 사정을 하는데 매정하게 끊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시켰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내가 보다 그렇게 일머리도 없고 게으르고 굼뜬 사람도 처음 봤잖아. 그 엄마나 딸이나 똑같아. 그렇게 힘들다면서 뺀질거리고 일은 더럽게 못하고 게다가 월급은 차 앞 들어오니까 통장 말고 현금으로 달래서 줬더니 나중에 세금 탈루로 신고를 하겠다 하질 않나. 아우,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그들 잘라내느라고 더 고생했잖아. 내가 벌 받는구나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더라. 지하 월세방에 살면서도 허세며 우리 아들이 옛날의 사장이다. 이러고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는 건 모녀가 똑같아서 진절머리가 난다고 전해 들은 게 마지막이에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사시길 바라야지 제가 어쩌겠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전보다 더 좋은 최고급 차를 뽑아드리고 그 참에 아예 운전기사까지 채용을 해서 붙여드렸어요. 당연히 아버지는 부담스러워 하시더군요. 아니 무슨 기사까지. 이건 과하다. 나도 운전할 수 있잖아. 아빠가 설마 운전을 못해서 기사님을 모셨겠어요? 다 아버지랑 회사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저기 매장 돌면서 괜히 급한 마음에 접촉사고 낸 게 몇 번이세요? 그러다 지하철이고 버스 타고 다니다 힘들어서 다리 아프다 그러고. 그러느니 운전하고 신경 쓰실 시간에 일이나 더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훨씬 안심도 되고 안전하니까 그냥 조용히 타고 다니세요. 아버지, 이제 이 정도 하셔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시면서 기사님과 함께 잘 다니셨어요. 그 참에 저 역시 아주 폼나는 차를 한 대 뽑았어요. 할부이긴 하지만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차 타고 시원시원하게 다니면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큰 소리를 쳤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엄마랑 아버지 모시고 더 열심히 놀러도 다니려고 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소중한 가족과 더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알차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인데
그걸 모르고 둘 다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요즘은 많은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무조건 하나만 쫓다 보면 그만큼 잃는 것도 있는 법이죠. 그리고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면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족을 버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말이죠. 그러니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은 앞으로 꼭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좋은 추억을 많이 쌓으시면서 즐거운 날들이 가득하시기를 빌어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